도쿄 시내 한 편의점, 새벽 3시에도 정장 입은 직장인들이 삼각김밥을 사들고 나옵니다. 퇴근이 아니에요. 야근 중 잠깐 나온 거죠. 이게 세계 3위 경제대국의 평범한 풍경입니다. 30년 전 일본은 미국을 위협하던 경제 초강대국이었는데 지금은 성장이 완전히 멈춘 나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경제는 얼어붙었지만 일본은 여전히 깨끗하고 안전하고 선진국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여행 가면 감탄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한국이 걷고 있는 길이 일본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왜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은 말 그대로 잿더미였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도쿄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폭격으로 초토화됐죠. 공장은 멈췄고 사람들은 굶주렸어요. 그런데 불과 20년에서 30년 만에 일본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냉전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은 소련과 중국을 견제할 전략적 거점이 필요했어요. 바로 일본이었죠. 미국은 일본에 엄청난 양의 군수 물자를 발주했고 죽어가던 일본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특수를 톡톡히 본 거예요. 여기서 미국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재건 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했고 일본의 안보까지 책임졌거든요. 일본은 국방비 걱정 없이 오로지 경제 성장에만 올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근면성은 전설이 됐죠. 하루 12시간, 14시간 일하는 게 기본이었고 회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게 당연했어요. 자동차, 가전제품, 반도체를 미친 듯이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임금은 낮았지만 품질은 독일제와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도요타의 적시 생산 시스템은 전 세계 제조업의 표준이 됐고 소니 워크맨은 문화 아이콘이 됐죠. 1980년대에 일본은 거의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일본 기업이 사들였고 미국 부동산을 쓸어 담았어요. 미국인들은 진지하게 걱정했죠. 일본이 곧 미국을 추월할 거라고요. 하지만 1985년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 적자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본 제품이 너무 잘 팔리니까 미국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재무장관은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재무장관들을 뉴욕 플라자 호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플라자 합의라는 걸 체결했죠. 내용은 단순했어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엔화와 마르크와 같은 통화 가치를 올리자는 거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국제협력 같았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미국이 자국 산업을 살리려고 동맹국들한테 희생을 강요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함정에 그대로 걸려들었죠. 엔화 가치가 급등하자 일본 제품은 해외에서 비싸졌어요. 수출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패닉에 빠졌고 급하게 금리를 대폭 인하했어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내수를 살리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싼 이자를 보고 은행에서 미친 듯이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부동산과 주식에 쏟아부었습니다. 땅값이 치솟기 시작했죠. 1989년 도쿄 긴자의 땅값이 평방미터당 150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황궁터의 가치를 계산하면 캘리포니아주 전체 부동산 가치보다 비쌌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일본 전체 GDP보다 비싼 땅이 도쿄 한복판에 있었던 거예요. 말이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이건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품이었어요. 1990년대 초반, 사람들은 드디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비정상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부동산 가격도 추락했습니다. 은행들은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을 산더미처럼 떠안게 됐죠. 사람들이 빚을 못 갚으니까 은행이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럴 때는 빠르게 정리하는 게 정답이에요.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신속하게 부실을 털어내고 자본을 재투입했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만에 회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질질 끌었어요. 일본 정부는 아무 문제 없는 척하면서 인프라 건설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필요 없는 다리 짓고 필요 없는 도로 만들고 시골에 공항 짓고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전시 행정이었죠. 정작 은행 부실 정리나 소비자 신뢰 회복에는 손도 안 댔어요. 그러다가 1997년에서 1998년이 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은행들이 연쇄 파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제야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타이밍을 완전히 놓친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였습니다. 일본인들은 거품 붕괴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받았어요.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고 빚내서 집 샀다가 집값이 반토막 나고, 주식으로 대박 나겠다고 돈 넣었다가 전 재산 날린 사람들이 수두룩했거든요. 사람들은 돈 쓰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축만 했죠.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동시에 이렇게 하면 경제는 죽어요. 왜냐고요? 한 사람의 지출은 다른 사람의 수입이거든요. 내가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면 그게 편의점 직원 월급이 되고 식품회사 매출이 되고 농부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지갑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직원을 자르고 임금을 동결하고, 그럼 사람들은 더 불안해서 지갑을 더 꽁꽁 닫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디플레이션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물가가 너무 오르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하는데 일본은 정반대 문제를 겪고 있었던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더 기다립니다. 어차피 다음 달엔 더 싸질 거니까요. 그럼 기업들은 재고가 안 팔리니까 가격을 더 내리고 사람들은 또 기다리고요. 이게 반복되면서 경제 전체가 얼어붙는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이걸 해결하려고 금리를 거의 0%까지 내렸어요. 20년 넘게요. 공짜로 돈을 빌려줄 테니까 쓰라는 거였죠. 심지어 세계 최초로 양적 완화라는 걸 시도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채권이나 자산을 사들여서 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먹히지 않았어요. 거품의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사람들은 빚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축만 했죠. 중앙은행이 극약 처방으로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어요. 마이너스 0.1%까지 갔습니다. 은행에 돈 맡기면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돈을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현금을 쌓아뒀어요. 기업들은 다시 가격을 내렸고 임금은 20년째 제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았죠. 이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입니다. 근데 10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의 30년 동안 계속됐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지 않나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미 미친 수준이고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죠. 빚내서 집 사는 게 당연해졌어요. 주식과 코인에 몰빵하는 젊은이들이 수두룩하고요. 일본의 1980년대 후반 모습이랑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거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30년 동안 성장 못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문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일본의 중위 연령이 약 50세예요. 전 세계의 평균이 31세인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일본인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건 일본의 살인적인 노동 문화예요. 일본에선 사무실 책상 밑에서 자는 사람, 지하철 좌석에서 기절하듯 자는 사람, 심지어 길거리에서 쓰러져 자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죠. 카로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과로사라는 뜻입니다. 일본에선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매년 수백 명씩 나와요. 공식 통계로 잡힌 것만 그렇고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겁니다.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데 임금은 안 오르고 물가는 조금씩 오르고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연금은 불안하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은 아예 사회에서 증발해버리기로 결심해요. 조아츠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증발이란 뜻이에요. 직장 스트레스, 빚, 실패에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심지어 이걸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업체도 있어요. 요니게야라고 하는데 야간 도주 가게라는 뜻입니다. 이 업체들은 의뢰인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버리고 다른 도시로 가서 새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집 빼주고 짐 싸주고 이사시켜주고 심지어 새 일자리까지 알선해줍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가 될 정도로 수요가 많다는 게 무섭지 않나요? 또 다른 현상은 히키코모리입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단절된 사람들이죠. 일본에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정돼요. 주로 젊은 남성들인데 방에 틀어박혀서 몇 년씩, 심지어 10년 넘게 살아요.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가족하고도 대화 안 하고요. 그냥 방에서 게임하고, 애니 보고, 인터넷 하면서 살죠. 이 사람들 게으른 거 아니에요. 지친 겁니다. 사회가 너무 가혹해서 환멸을 느낀 거고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압박이 그만큼 심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국도 비슷하지 않나요?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높고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 젊은 사람들을 결혼과 출산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가정을 꾸려요? 일본은 결혼율과 출산율이 OECD 최하위권이에요. 아이 키우는 건 엄청나게 비싸고 육아 지원은 부족하고 직장에서는 육아휴직 쓰면 눈치 주고요. 게다가 일본은 이민 정책이 정말 엄격해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인구 공백을 메우기도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일본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 1억 2,800만 명이 정점이었고 지금은 1억 2,400만 명 정도예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1억 명 밑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건 경제를 돌릴 인력이 사라진다는 거고 소비자가 줄어든다는 건 수요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인구가 말 그대로 증발하는데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겠어요?
그런데 한국은 더 심각합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명대예요. 전 세계 꼴찌죠? 일본보다 훨씬 낮아요. 이 속도면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게, 더 심각하게 늙어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20년 후엔 세계가 한국을 보면서 안타까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면 일본이 완전 재앙 같죠? 근데 현실은 달라요. 일본은 여전히 잘 돌아가거든요. 기차는 1분 단위로 정시에 도착하고, 거리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고,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사람들은 길고 안전하게 살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본은 일종의 역설입니다.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50%가 넘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무섭게 들리지만 일본 부채의 90% 이상은 일본 국민과 기관이 갖고 있어요. 외국 빚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처럼 외국 채권자들이 압박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통제권을 갖고 있고 빚 때문에 나라가 망할 위험은 낮아요. 세계 무대에서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도요타는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고, 닌텐도는 게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소니는 여전히 혁신적이고, 유니클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이 회사들은 일본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요. 도요타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이 고통 없이 이걸 해냈다는 건 아니에요. 거품의 트라우마가 사람들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가정도 기업도 극도로 조심스러워졌고,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는 걸 더 어렵게 만들었죠. 일본 기업들은 현금을 수백조 원씩 쌓아두고 있어요.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일본의 인프라는 이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과도하게 깔렸어요. 시골 마을에도 고속도로가 있고, 인구 몇만 명짜리 도시에도 신칸센역이 있고요. 그래서 굳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돈 쏟아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안정적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쿠데타도 없고, 정부 셧다운도 없고, 극단적 포퓰리즘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세계 최초의 탈성장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더 큰 성장이 아니라 현상 유지예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여전히 더 많은 성장, 더 빠른 속도, 더 높은 GDP를 외치면서 달려가고 있죠. 일본은 그냥 지금 수준을 지키는데 집중하고 있고요. 물론 젊은 일본인들 중에는 이 상황이 답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 사회는 이 정체 상태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여요. 성장은 멈췄지만 붕괴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죠. 어쩌면 일본은 미래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가 고령화되고 있고 환경 문제로 무한 성장이 불가능해지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모든 나라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일본은 그 미래에 이미 도착한 거고, 나머지 나라들은 아직 그 길을 달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달리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품을 터뜨려야 할까요? 아니면 부드럽게 착륙시켜야 할까요? 출산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민 정책을 과감하게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일본처럼 안정적인 정체를 받아들이는 게 답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